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난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잘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낼 줄 알고 그걸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하고 덩달아 그 그룹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단점에 예민하고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릴 때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남을 칭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칭찬의 말을 꺼내기 힘든 이유, 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당신의 심리,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실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시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 칭찬 자체가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칭찬이 오히려 내가 아첨한다거나 내가 지금 사탕 발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칭찬에 인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내리는 무언가에 인색하다라고 표현할 때의 정의는 해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돈에 인색하다, 투자에 인색하다, 심지어 휴식에 인색한 분들도 계세요. 휴식을 취해도 별로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원 자오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의 논문이죠. 연구진은요, 자기가 10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파트너, 즉 친구에게 지금까지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친구, 상대방에 대한 장점, 칭찬을 3가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가지 칭찬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혹은 어색해하거나 민망해야 할지 이어질 상황을 예측해 보게 했죠. 그리고 칭찬을 받은 당사자, 즉 상대에게는 자기가 받은 칭찬에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칭찬하는 쪽에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상, 그리고 칭찬받는 당사자의 느끼는 실제 감정,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칭찬을 하는 쪽은 자기가 한 칭찬이 받는 사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쑥스러워하거나 민망해할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게다가 반대로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칭찬이 주는 좋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스스로 인색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칭찬에 인색해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러면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질지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입을 떼어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칭찬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칭찬을 하니 자꾸 칭찬은 별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칭찬은 뭘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냥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를 가장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냥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칭찬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오히려 표정으로 얘기해주고 말로는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해드리라고 조언드리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최고로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저 잘했다고 칭찬해버리면 그 상황은 거기서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그 뒤로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죠.
예, 제가 이번에는 이런 면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조금 제가 가중치를 더 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칭찬을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시킨 일 혹은 내가 부탁한 일을 상대방이 잘해줬을 때만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킨 일 혹은 부탁한 일 혹은 지시한 일을 잘해왔을 때만 칭찬을 한다? 그러면요, 일을 하는 사이에서 책임감이나 자율성은 많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시나 명령이 없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때 칭찬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고요? 바로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꽤 많은 직장인들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께 가지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죠. 실제로 이런 칭찬의 큰 효과를 저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분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보호사나 교정 감독관들께서 적정한 선에서 칭찬을 하고 멈추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곁에서 보기엔 칭찬에 조금 박하신 것 같아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 너무 열심히 칭찬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를 비웃습니다. 저 양반 시킨 일 잘해오니까 좋단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감독관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께서 식자재 상자를 들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부근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식자재 나르는 걸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아니 이런 걸 뭐하러 굳이 직접 나르세요 라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감독관께서는 그 청소년 옆으로 슬쩍 가시더군요. 지나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보기보다는 괜찮은 데가 있는 친구구만. 정말 지나가듯이요. 그 청소년의 의도치 않은 하지만 선행을 칭찬해 준 겁니다.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시설을 나가면서 그때 그 감독관께서 하셨던 그 스치듯 받았던 칭찬을 자기 기억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행동했을 때 받는 피드백보다 그런 결과에 크게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별뜻 없이 베푼 친절에 상대방이 매우 고마워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대방께 계속해서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은 아주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좋은 건지는 분명 알게 됐는데 그걸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는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답은 간단하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많이 해봐야죠.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이런 칭찬을 했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칭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칭찬에 인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남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걸 입 밖에 꺼내 보십시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처음 칭찬을 할 때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던 칭찬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민망하고 상대방도 쑥스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10번 혹은 20번 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받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는 반드시 올 겁니다.
몇 달 전 싸이월드가 복원되면서 그 시절 사진첩 일기장을 다시 보면서 추억을 즐기는 게 최근 유행이 됐죠. 그게 지금은 흑역사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 사진들을 다시 다른 SNS에 게시하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친구랑 만나서 과거를 얘기할 때 즐겁죠.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 친구랑 나눈 대화의 반 이상이 예전에 겪었던, 함께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도 그렇지만요. 옛날 얘기는 해도 재밌습니다. 심지어 군대 얘기도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점점 라떼 얘기를 할 때만 즐거워지고 라떼,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최신 트렌드, 최신 연구를 통해 라떼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변화 중 여러 가지가 새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뉴트로. 이젠 그리 생소하지도 않은 이 용어는 복고를 새롭게 재해석해 즐기는 트렌드를 뜻하는 신조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신조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어색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수많은 뉴트로 상품을 내놓고 실제로 뉴트로를 원하는 고객들이 그 상품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죠. 요즘 같은 위기의 시절에 복고가 더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우연한 결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히 그건 아니죠. 위기 시절 복고가 사랑받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복고의 핵심에는 추억이 있고요. 비록 추억은 과거의 것이지만 미래의 에너지도 만든다는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래에 힘을 낸다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는 힘을 주는 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토머스 길로비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후회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를 먹을수록 안 한 일에 대한 후회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패했었던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했던 일은 실패했었더라도 심지어는 결과가 나빴다 하더라도 추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추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무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연결도 더 쉽다는 거예요. 후회의 반대말은 우리가 보통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후회할 일이 아니라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건 후회보다는 만족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기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초에도 추억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또 한편 발표됐습니다. 중국 과학원과 라오닝 사범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신경과학 저널에 수록된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34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래된 만화, 어린 시절 게임, 복고풍 사탕 같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었죠. 이와 동시에 아주 덥게 만드는 열 자극을 가하면서 그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MRI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현대적 물건이나 풍경이 담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해봤죠.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관찰됐을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진을 볼 때 고통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옛 추억이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고통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밝혀낸 거죠. 왜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게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심지어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될까요?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때 단순히 그리움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픈 소망이 생기고요. 바로 그 소망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힘, Power of Past, 즉 향수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의 심리학자 제이콥 율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율 교수와 그의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절반에게는 그때가 좋았다 라고 할 만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특정한 시점을 정해주고 그 시점 전후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했죠. 즉 전자는 추억을, 후자는 단순한 일상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은 두 그룹 모두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일도 있었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해야 되는, 즉 협력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거의 향수나 추억, 즉 긍정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렸던 사람들은 유난히 협력적인 일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몰입했고요. 당연히 과제 수행 결과도 더 좋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러한 향수 자극의 효과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 즉 나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억을 되새길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심리학에선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최대 소비자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10대, 20대. 그 시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제 두 딸과 함께 응팔을 그렇게 열심히 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이걸 왜 좋아할까요? 자크 라캉이 얘기했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의 회고도 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선배, 심지어는 부모 세대의 기억도 얼마든지 소환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아주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선배 세대가 그때 즐거웠어? 그렇다면 대체 뭐가 즐거웠을까? 그리고 왜 즐거웠을까? 하면서 그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건 거울 뉴런, 즉 모방 뉴런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방은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절묘한 기제죠. 선배 세대가 느꼈던 즐거움을 한 방에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추억이 좋다 하더라도 후배들 앞에서 라떼 이런 선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후배들이 싫어하는 라떼 선배는 뭘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떼 선배는 후배들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겠죠. 후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후배에게 필요한 얘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라떼를 얘기해도 라떼 선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배에게 이 얘기가 필요하겠지? 라고 혼자 생각해서 주구장창 자기 잘 나갈 때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이렇게 잘 했었으니까 라떼처럼 해 라고 하기 때문에 라떼 선배라는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으시는 거겠죠. 사실 라떼랑 비교해서 요즘 세대가 더 치열하지 않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증 같은 역량을 보면 혹은 다양한 점수나 행동 지표들을 보면 사실 저 때보다 낫지요. 저 같은 50대 초반에 중년들이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나 쟤네들이랑 같이 경쟁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른 점은 선배들에겐 과거로부터 쌓은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로 더 잘 협력했다는 거죠. 그걸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야, 니들은 진짜 대단해. 나는 네 나이 때 너만큼 못했어. 이건 정말 확실히 느낀 거다. 그러면서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협력해서 우리가 성공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런 길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라는 거죠. 협력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은 다 빼놓고 오직 나만 얘기하니까 다른 효과가 있는 말들도 다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협동을 잘했던 걸 내세워서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면서도 후배가 들을 때도 선배가 라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배한테 제일 많이 배울까요? 몰랐던 걸 솔직히 말하는 선배입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난 그때 몰랐지. 나는 이 순간이 이렇게 될지 전혀 상상을 못했어. 저 역시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이런 상황이 될지는 혹은 이런 미래가 올지를 사실 과거에는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 솔직함을 보여주는 선배와 함께 오히려 더 미래를 같이 상상해보고 싶은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제 선배가 되신다고요? 조금 더 나보다 후배들과 같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예측하지 못했다. 난 정말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몰랐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흔쾌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선배를 보면서 후배 세대는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선배들을 그리도 싫어하나 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선배 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후배 세대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보다 후배들은 고생을 많이 안 해봤어. 그러면 전 그 말에 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고민은 더 많은 세대죠.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에 TV가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냉장고가 들어온 날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들어온 날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처음 온수가 나온 날조차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 딸들은 저보다 그런 고생을 덜 합니다. 자,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제 딸들은 하고 있죠. 왜일까요? 저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길로 가는지는 꽤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개발도상국의 이점이기도 하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앞에 있는 길이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의 후배 세대들, 지금의 후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정의 내려야 되는 첫 번째 세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보다 고생은 덜 했지만 나보다 고민은 훨씬 더 많은 나의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고민이 많을 거야. 그렇다면 고생을 더 많이 해본 선배 세대들에게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선배들은 고민해볼 기회도 없이 고생을 많이 강요받은 시대겠다. 우리보다 더 고민이 많은 세대, 우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선배 세대라고 하는 그런 존중감을 서로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조직, 그 모임 혹은 그 사회는 가장 이상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주며 그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오히려 이건 아이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거나 크게 분노하는 극단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이 바로 학교 유치원이죠.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있고 서로 접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자 당연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 달라진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식습관의 변화, 야뇨증, 악몽 같은 수면장애, 분리불안, 혹은 지나친 의존활동, 눈에 띄게 증가한 짜증이나 공격성. 자,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벌써 우리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를 팬데믹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은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동시에 팬데믹보다 더 중요한 환경 역시 부모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아이를 부모로 바꿔주시면 팬데믹 위기 상황을 훨씬 더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닌 나로 문제를 바꿨다면 이제 문제를 좀 더 직시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념을 나도 가지지 않아야 되고 내 아이에게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책임감 있고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는데 이건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크게 분노하는 극단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기업의 전 CEO께서도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만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장 후회하신대요. 아닙니다. 다 독립적인 인격체죠. 자, 그러니 우리의 가정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역경과 고난이라는 걸 아이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즉, 아이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팬데믹 상황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이라서 잘 모를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들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시 현상도 아이들이 가장 적게 느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경험을 지금 보는 새로운 것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순진하고 백지장 같은 아이들이 불필요한 경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끼워 맞추질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똑똑하다라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발달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죠.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영리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한 것보다. 어른들이 아이들은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혹은 다른 것으로부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취약하다. 자, 이 취약하다는 말은 그런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더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막으려 하고 그 다음에 그저 보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걸 아이들도 같이 느끼고 있죠. 하지만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몰라도 돼, 아니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대화 방법은 어떨까요? 나는 이 정도가 되니까 심장이 좀 떨린다 야. 너는 어떠니 영희야? 라고 하면 영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잠도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심장이 떨리는 아빠와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영희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한배 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두 사람 모두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잘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상의가 가능하겠죠. 나보다 더 많이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아이한테 나는 이 정도를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 부모님과 나 모두 같은 운명 공동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밖의 해결책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 스트레스를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정말 아이가 많이 답답해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답답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이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어른스럽게만 생각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레저나 스포츠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줄 기회를 오히려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운동 중에 최고는 모든 종류의 장난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한번 장난이라고 쳐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헛짓거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간지럼 태우기, 꿀밤 때리기, 술래잡기, 차를 가지고 놀기. 자, 장난의 종류 엄청 많죠. 왜 이런 모든 종류의 장난을 우리는 계속해서 치고 있을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고등동물로 갈수록, 영장류로 갈수록 장난은 많아지고요.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 장난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은 뭐 할까요? 까르르 하고 웃죠. 까르르 하고 웃을 때 인간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이들이 답답해 한다고요?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치지 마. 왜 그 장난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장난치지 마의 대상이 됐던 헛짓거리는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아파트에 사신다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만 빼놓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운동 중에 최고는 장난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른들은 그렇게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평상시보다 아이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셋째, 집안에서 아이가 장난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있는 사실을 잘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답답함을 아이들이 자주 하는 장난을 같이 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팬데믹 위기 상황을 보다 잘 헤쳐나갔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